하겠습니다. 네, 오밤중인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한가발님 오셨고요. 가을이 조아님, 물시어인님 오셨고요. 노나매기님도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예,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한 첫 번째 주제부터 들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재판 소식부터 해보겠습니다. 대장동 재판을 앞으로도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한테 중계를 좀 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자, 오늘 그 소식을 좀 일단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아까 어떤 분께서 이 정보를 다 어떻게 얻으냐고 하시는데, 이거 뭐 어떻게 하겠어요. 맨날 여기저기 찾아다니기도 하고 전화 걸어 묻기도 하고 뭐 그렇죠.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여러분들 중에 어떤 분들이 저한테 이렇게 요청을 하시는 분도 계세요. 이거 좀 취재해 주시면 안 될까요? 라는 내용이 있는데, 그런 것들한테서도 그런 부분에서 제가 주제를 좀 많이 얻습니다. 그러니까 저한테 이렇게 문자 메시지나 이렇게 보내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취재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 대장동 재판 중계인데요. 이재명 대표가 오늘 세 번째 법정에 섰습니다. 이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이번이 세 번째 재판이죠. 그동안에는 공판 준비 기일이 쭉 이어지다가 본격적인 재판, 본 절차는 지난주부터 진행이 됐습니다. 지난주에 한 번, 이번 주에 지난 화요일에 한 번, 오늘 한 번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앞으로 한동안은 이렇게 화요일, 금요일 재판이 진행될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한번 재판이 열리면 하루 종일 걸리지 싶어요. 10시 정도의 재판이 시작이 되면은 오후 5시, 6시까지 쭉 이어질 것 같은데, 이재명 대표 건강 상태가 과연 이것을 견뎌줄지 솔직히 조금 걱정스럽기도 합니다. 일단 오늘 이재명 대표는 지팡이 없이 법정에 나왔습니다. 근데 지팡이는 없었지만 오르막길 올라갈 때 조금 불편한 모습도 보였다고 해요. 아직까지 건강이 완전히 회복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는 월요일, 그러니까 23일에 아마 이재명 대표가 당무에 복귀할 것으로 보이는데, 이 복귀하면 아무래도 좀 민주당이 달라지는 모습 보이지 않을까 기대를 해보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좀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기다리시는 분들도 계세요. 이재명 대표가 이제 23일 월요일 날 복귀를 하시면 단식을 그만둔 지 딱 한 달 만에 복귀를 하는 게 됩니다. 이게 단식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워요.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일주일 이내로 단식을 하게 되면 살이 빠져요. 근데 일주일이 넘어가기 시작하면은요, 그때부터는 근육이 빠지기 시작하고요. 2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뼈가 빠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요, 3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 내장에서 세포들이, 그러니까 장기가 빠져나가기 시작합니다. 생명이 그때부터는 단축되는 거죠. 근데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24일, 이제 거의 한 달 가까이 했기 때문에 생명이 그만큼 줄어들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걸 회복하려면은요, 일주일까지 그 단식을 한 경우에는 뭐 한 3, 4일 정도만 요양을 하면은 뭐 회복이 되지만, 그 뒤로부터는 단식한 시간만큼 요양을 해야 되고요. 3주가 넘어가기 시작하면요, 단식한 시간보다 더 긴 시간의 회복 기간이 필요하다 그럽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재명 대표 아직까지도 회복이 다 끝나지 않았을 것 같은데, 그래도 아마 건강이 한 80% 정도까지 올라왔다 싶으니까 아마 복귀를 하시는 것 같습니다. 한편으로 좀 걱정이 돼요. 이게 재판 일주일에 2번씩 종일 앉아 있으면 이걸 어떻게 견디실까 싶기도 한데, 참 답답하기도 하고 또 가슴 아프기도 합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얘기 좀 시작을 해볼게요. 오늘 이재명 대표의 세 번째 재판이 열렸습니다. 오늘은 이재명 대표 측의 모두 진술이 진행이 됐습니다. 이 모두 진술, 형사소송에서 모두 진술, 피고인 측 모두 진술은 검찰 공소장에 대한 반박입니다. 일단 재판을 시작하게 되면은 검찰이 공소장 낭독을 합니다. 근데 공소장이 길 경우에는 요약해서 하기도 하고요. 너무 긴 경우에는 공소장을 일일이 낭독하는 것이 아니라
이거는 서면으로 대체하겠습니다. 읽어보셨죠? 라는 식으로 이렇게 넘어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반박하는 모두 진술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 지난번에 이 검찰이 이틀에 걸쳐서 모두 진술을 했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가 다 반박을 못했습니다. 총 8시간에 가까운 시간을 검찰이 모두 진술, 공소장 낭독에 쓰는 바람에 이재명 대표가 지난주에 다 못하고, 아니, 지난 화요일 날 다 못하고 오늘까지 이 모두 진술이 이어졌습니다. 근데 사실 이렇게 되면은 양쪽이 다 하고 싶은 말을 다 했으니까 이제부터 본 재판 절차, 이제 제가 보통 서증조사라고 하는데 증거조사라 그러죠. 증거조사 단계로 들어가면 되는데 검찰에게 갑자기 탁 튀어나와가지고 자기들이 재반박을 할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합니다. 아니, 검찰이 그동안 다 얘기를 했는데 또 재반박을 한다? 왜? 뭐 장난쳐요? 서로 한 번씩 주고받았으면 그 다음 부분은 본론에 들어가가지고 공방을 벌이면 되는 건데 굳이 모두 진술해서 계속해서 반박을 또 하겠다. 이거는 사실 필요 없는 절차예요. 필요가 없어요. 이제부터 본격적인 공방을 할 거라고. 그러니까 서로 양쪽에 모두 진술만 하라고 일단 서로만 얘기하라는 게 이 절차인데 그 절차의 취지 자체를 망각하는 겁니다. 결국에 어떻게 됐느냐. 짧게 검찰이 재반박을 하고 여기에 이재명 대표 측이 제재 반박을 하는 시간을 각각 주기로 했어요. 짧게. 근데 문제는 이 시간이 너무 길어져 버렸죠. 그리고 제재 반박 시간에 이재명 대표가 본인이 직접 나서서 다시 반박을 합니다. 지난 시간에 이재명 대표가 30분 정도 입장을 밝혔는데 오늘 그런 시간이 다시 한 번 있었던 거죠. 30분 정도. 어떻게 보자면 검찰로서는 마이너스가 됐을 것 같아요. 검찰이 재반박을 하는 시간을 달라고 요구를 한 거는 언론 플레이를 위해서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까지 검찰 측 모두 진술이 진행되는 동안 검찰이 이 언론 플레이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자신들의 시간, 검찰의 시간으로 이렇게 만들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첫날 같은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 측 그때 같은 경우에는 공방이 먼저 벌어지면서 또 길게 얘기를 하지 못하면서 뭐 검찰의 그 언론 플레이가 실패했고 두 번째의 경우에는 이재명 대표가 30분 정도씩 반박을 직접 하면서 거기에 모든 포커스가 쏠렸습니다. 게다가 그날 맞춰가지고 국정감사, 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가 진행됐는데 이 국정감사에서 큰 게 뻥 터졌죠. 이재명 대표를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 이정섭 검사 알고 봤더니 비리를 저질렀더라. 여기에 모든 시선이 집중됨으로 인해 가지고 검찰이 원하던 언론 플레이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언론 플레이를 할게 재반박할 기회를 줘라고 했던 겁니다. 사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오롯이 이재명의 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큰일 났다고 생각이 들었겠지. 자, 그런데 오늘의 검찰 역시 언론 플레이에 실패했습니다. 왜? 역시 이재명 대표의 재반박, 제재 반박이 그만큼 먹혀들었다는 얘기겠죠. 자, 제가 이렇게 이 대장동 사건 이 재판에 대해 설명을 드리면서 계속 언론 플레이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언론 플레이를 얘기를 하느냐? 지금 검찰이 증거라는 걸 갖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아요. 사실관계도 명확하지 않고 증거도 티밍하고 이 상황에서 검찰이 할 수 있는 건 뭐냐? 언론 플레이를 통해 가지고 여론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검찰이 법정에서 미처 유죄 입증을 못했더라도 법원이 이 도저히 여론의 이 눈치 때문에 여론 눈치 때문에 내가 무죄 판결을 못하겠네. 이런 상황을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계속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예요. 사실상 지금의 형사 재판은 법리를 다루는 이 자유민주주의 근대 민주사회에서 적용되고 있는 이 법정에서의 재판이 아니라 여론 재판이 돼버린 그런 상황인 거죠. 그래서 검찰은 이런 상황을 10분 활용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여론 플레이, 여론전, 언론 플레이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이재명 대표가 적절히 잘 해주고 있는 거죠. 네. 검찰로서는 지금 상당히 좀 곤욕스러울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이 재판에 대한 관심은 떨어질 것이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되면은
지금 이 재판 같은 경우는 앞으로 몇 년을 끌지 몰라요. 지금 뭐 20만 쪽에 달하는 공소 사실 아니고 각종 그 재판 기록이 이렇게 있다고 하는데 여기에 추가로 지금 몇만 쪽이 들어온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은 30만 쪽이 될지 40만 쪽이 될지 모르는데 이거는 읽는 것도 힘들다고. 그럼 재판을 얼마나 해야 될까요? 그리고 제출된 재판 기록을 그냥 다 받아들이느냐? 아니, 일일이 다 조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시간이 어지간히 길어지지 않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본다면 검찰로서는 초기에 이게 기선을 제압을 해야 되는데 기선 제압에 실패한 겁니다. 아마 검찰은 아마 제가 알기로는 11월 3일에 다음 재판이 열리는데 이 다음 재판에 유동규를 증인으로 내세운다고 해요. 유동규는요, 적어도 3일 이상 법정에 나올 것 같습니다. 검찰 측에서 2, 3일 정도 신문을 한다고 하고 있고요. 검찰이 2, 3일 정도 신문을 했으면 이재명 대표 측도 2, 3일 정도 또 반대 신문을 하겠죠. 이렇게 되면은 이걸로 그냥 다음 달은 또 지나가지 않을까. 검찰은 아마 이 부분을 가지고 여론전을 언론 플레이를 다시 한번 해보려고 할 것 같습니다. 뭐 좋습니다. 자, 어쨌거나 지금까지 오늘까지는 이재명 대표가 상당히 주도권을 가져오고 있는 모습이고 재판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 측이 한 얘기는 공소 기각해야 된다. 요지는 이겁니다. 검찰이 공소장이라고 써온 거, 그 내용에 뭐가 있냐? 그리고 이 법리에 맞냐? 이게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 될 거 아니냐? 이거는 오로지 정치적 기소일 뿐이다. 배임? 그 공소권 남용 아니냐? 어떻게 행정기관, 자치단체장이 그냥 정책을 하나 실행했을 뿐인데 그 정책에서 더 많은 이익을 얻지 못했다고 해가지고 정책을 더 성공시키지 못했다고 해서 배임이라고 한단 말이냐. 말 같지도 않은 소리 하지 마라. 이거는 애시당초 공소권 남용이다. 뿐만 아니라 이해충돌방지법 이거 충돌하고 있다는데 이거는 본론으로 들어갈 것도 없이 이미 CO를 넘어갔다. 이건 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이 성남FC와 관련해서 정치적 이익 어쩌고 하면서 제3자 뭐 뇌물 어쩌고 하는데 야, 정치적 이익이 어떻게 사적 이익이 되냐고. 사적 이익을 취해서 배임이 되고 그걸 사적 이익을 취하기 위해서 했었어야지 이게 제3자 뇌물이 되는데 이거 어떻게 그게 되냐? 라는 얘기를 꼭꼭 짚습니다. 즉 검찰의 주장은 하나같이 법리에도 맞지 않다. 이게 이 법을 만들어서 처벌하는 취지, 형사법의 취지에 어긋난다. 그러니 공소 기각해야 된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여기에 이재명 대표가 직접 나서서 한마디 하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변호인 측에서 이렇게 모두 진술을 쭉 했습니다.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다. 어떻게 검찰이 이런 걸 가지고 기소를 할 수 있냐. 이건 공소한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거다. 어떻게 아니 공무원한테 배임 혐의가 잘 적용된 사례가 별로 없어요. 아니 배임죄 자체가 이미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만 배임죄 자체가 이미 거의 사문화되는 그런 분위기입니다. 제일 많이 적용된 게 이 배임죄와 관련해 가지고는 대기업, 재벌 기업의 총수들, 그러니까 뭐 이재용이라든지 뭐 이호진이라든지 뭐 정용진 이런 사람들한테 그런 사람들한테 사실은 배임죄가 적용이 됐어요. 그런데 이 배임죄 적용된 거는 막상 대법원에 가면 다 무죄가 나옵니다. 왜? 경영상의 판단이라는 것도 있는데 단지 손해가 좀 발생했다고 해서 이걸 경영상의 판단 그 책임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그 부분은 설령 손해가 발생했다 하더라도 민사로 해결될 부분이지 이거를 그 형사처벌로 할 건 아니다라고 해서 거의 적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행정에 그걸 적용을 한다고? 말도 안 되는 부분이죠. 네. 자, 그리고요. 오늘 이재명 대표가 핵심적으로 꼭 집었던 부분은 428억 약정설 부분입니다. 지금 정진상 실장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 이 부분인데 428억 이거를 김만배 쪽으로부터 유동규를 통해서 받아놓고 이거를 일종의
정치 자금의 저수지처럼 모아뒀다가 이걸 가지고 이제 하나씩 둘씩 정치 자금으로 뽑아 쓰기로 했다는 거 아니야. 대선 자금으로 모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대선 자금이면은 대선 때 썼어야지. 대선 때는 아예 받지조차도 못했는데 아니 아직까지도 지금 428억이 유동규한테 넘어가지도 않았죠. 김만배는 428억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딱 잘라서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428억이 뭔데 이거? 자, 만약에 이게 정치 자금이면 대선 때 썼어야지. 땡겨 썼어야지. 박박 긁어 썼어야지. 근데 왜 박박 안 긁어 썼어? 이거 노후에 쓸 거야? 노후 자금이야? 예, 이 부분을 이재명 대표가 꼭 집어서 지적을 합니다. 성남FC 부분도 지적을 해요. 미르재단의 최순실의 미르재단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최순실이 운영을 했던 미르재단이 제3자 뇌물이 된 거, 이거 배임설이 아니고 제3자 뇌물입니다. 이거 잘못됐어요. 예. 제가 헷갈렸네요. 기사들 제가 정리를 하느라고 다른 기사들을 좀 참고를 했는데 참고하다 보니까 전부 다 성남FC 배임이라고 돼 있어. 성남FC는 배임이 아니라 제3자 뇌물이죠. 예, 제가 잘못된 겁니다. 자, 성남FC 제3자 뇌물 부분을 미르재단과 최순실과 빗대어 설명을 합니다. 미르재단이 제3자 뇌물이 된 거는 이 돈이 결과적으로 최순실에 귀착됐기 때문 아니냐. 재단에 귀착된 게 아니라 최순실께 된 거 아니냐. 그리고 최순실이 이 용역회사 같은 걸 만들어가지고 미르재단 돈을 하나씩 둘씩 뽑지 않았냐. 결국에 박근혜가 여기 돈을 보내라고 했지만 그게 결국에는 최순실께 됐기 때문에 이게 제3자 뇌물이 된 거지. 실제로 보면요. 미르재단도 그렇고 K스포츠 재단도 그렇고요. 그냥 기업이 낸 돈 같은 경우에는 하나도 적용이 안 됐어요. 이게 그 제3자 뇌물이 뭐 피해 적용이 안 됐습니다. 기업은 전부 다 강요죄만 걸렸어. 예. 자, 그런데 성남FC에는 이런 게 없지 않느냐. 최순실이 미르재단 돈을 빼내는 이런 구조가 있었기 때문에 이게 제3자 뇌물이든 뭐 배임이든 뭐 이렇게 된 건데 성남FC는 오롯이 그게 성남FC 걸로 돼버렸지 않냐. 근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 되고 뭐 제3자 뇌물이 되고 막 그렇게 돼. 이렇게 꼭 짚는 겁니다. 조목조목 잘 짚은 거죠. 그러니까 검찰 입장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사항, 이거를 딱 그 사실관계를 딱 그 제시를 하면서 이재명 대표의 발언을 반박을 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실관계라는 게 없는 거지. 만약에 이 부분만 해도 그래요. 아니다. 실제로 성남FC에서 돈이 빠져가지고 이재명 쪽에 흘러간 구멍이 있더라라고 입증을 하면 땡이야. 굳이 이걸 반박할 필요 없어. 근데 검찰은 빠득빠득 이걸 반박하려고 우긴 거죠. 이게 말이 안 된다. 그러니까 법원에서 뭐라 그러는 거야. 이혼 소송하니? 아니지. 라고 한 겁니다. 자, 다음으로 넘어갈게요. 네, 이게 예,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에 지적하는 대목이 이 부분이에요. 뭐 428억이든 뭐 대장동이든 성남FC든 다 좋은데 이거를 내가 이재명이 정진상하고 공모를 해서 이렇게 했다. 이렇게 검찰이 다 이렇게 공소장에 쓰고 있어요. 모든 내용에 보면은 정진상이 이렇게 했는데 정진상의 이런 행동은 다 이재명하고 공모한 거다라고 씁니다. 좋아. 그랬으면 공모를 한 내용이 있어야죠. 둘이 어디서 따로 만나가지고 우리 이렇게 하기로 했다. 라는 협의하는 부분, 서로 모의를 하는, 서로 작전을 짜는 이런 과정이 나와야 되죠. 이런 작전 짜는 과정이 나와줘야지 이게 공모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공모라는 게 뭐냐면 범행을 수행하기로 서로 약속하고 서로가 해야 될 임무를 분담하는 거 혹은 지휘 실행 체계를 확정하는 거 이런 걸 보고 공모라고 그래요. 범행의 목적과 범행의 수법을 서로 합의하고 서로 임무를 분담하는 이런 과정을 공모라고 합니다. 근데 이런 공모하려면 서로 의사소통을 하는 그런 과정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런 의사소통 과정이 전혀 없어. 그러면서 정진상이 했으니까 이재명이 한 거다. 정진상이 했으니 이재명의 행위와 같다라고 한 거야.
이 얘기를 하려고 정진상하고 이재명은 얼마나 가까운 사이인지 아느냐, 이 얘기를 쭉 길게 한 겁니다. 그러니까 검찰이 왜 쓸데없이 전제 사실을 길게 늘어뜨렸느냐가 여기서 나오는 거죠. 사실 공모한 사실을 확인을 못한 거야. 예컨대 이재명하고 정진상하고 몇 년 몇 월 경 어디쯤에 모여가지고 정진상이 이렇게 얘기하자 이재명은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서로 어떻게 하기로 했다. 그 증거는 요거다. 요렇게만 딱 해버리면 땡이야. 더 말할 것도 없어. 근데 그 부분이 없는 거지. 언제 만났는지, 언제 무슨 말을 했는지, 그리고 그 증거가 뭐가 있는지 없어. 하다못해 이 부분을 입증하려면 검찰이 정진상 입을 찢어가지고 정진상이 사실은 내가 이재명하고 이렇게 공모했어요. 언제쯤에 뭐 시장실에서 같이 만나가지고 한 게 있어요. 아니면 내가 뭐 저 공관에 찾아가가지고 우리끼리 같이 술 마시면 그런 얘기 한 적 있어요. 요런 진술이라도 나와 있어야지 이게 공모가 돼요. 근데 그게 없잖아. 정진상 실장은 뭐라 그럽니까? 나는 유동규한테 돈 받은 적도 없어. 라고 얘기를 하는데 어떻게 공모가 되겠어요? 그죠? 이 논리를 깨려면 검찰은 둘이 공모한 정황이나 사실관계 이런 것들을 갖고 와야지 증거를. 없는 거죠. 그게 없는데 어떻게 공모했다는 거냐라고 딱 짚는 겁니다. 자, 그러자 조선일보 쪽에서 이렇게 베베 꼬우는 기사를 냅니다. 정진상이 한 게 내가 한 일이냐. 이렇게 기사 쓴 새끼들이 꽤 많죠. 마치 이 내용을 보면은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한테 모두 다 떠넘긴 것처럼 덮어 씌운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썼어요. 기사 되게 더럽게 쓴 거죠. 무슨 말이냐. 아니, 이재명 대표가 한 얘기는 아니 나랑 정진상이랑 공모를 했다는데 그럼 뭐 공모를 어떻게 했는데 우리가 따로 만나서 얘기를 한 적이 있니? 아니면 어디쯤에 언제쯤에 무슨 얘기를 했다든지 그 공모를 하기 위해서 무슨 행동을 했다든지 이런 거를 갖고 와야지. 왜 정진상의 행위만 갖고 와가지고 정진상이 이걸 했으니 이재명하고 공모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냐. 이렇게 찝은 겁니다. 공모를 했다라는 증거와 사실관계를 갖고 와라. 요 얘기를 했는데 요거를 뭐라고 베베고 왔다? 정진상이 한 게 내 거냐 라는 식으로 기사를 쓰면서 마치 이재명 대표가 정진상 실장한테 다 뒤집어 씌운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왜곡한 거죠. 전형적인 왜곡입니다. 베베 꼬은 거예요. 이건 악의를 가지고 쓴 겁니다.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그저 이재명을 망신 주고 이재명의 이게 그 흠집을 내기 위해서 명예를 훼손시키기 위한 작전을 이렇게 쓴 거예요. 사실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이런 데서 나오는 거예요. 이 말을 한 거는 맞지만 이 말의 취지와는 전혀 다르게 왜곡을 해서 자신들이 편하게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에 맞춰서 끼워 맞춘 거잖아요. 이런 걸 이렇게 됐을 때 이렇게 해가지고 누군가의 명예를 훼손한 거면 이게 바로 사실적시 명예훼손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네? 즉 사실 그 자체를 발표했다고 해서 명예훼손 되는 게 아니라 그 사실 자체를 살짝 왜곡 비틀어 가지고 사실은 사실인데 그걸 비틀어 가지고 명예훼손이 되는 그런 뉘앙스나 그런 뜻으로 전달되게끔 만든 경우 이런 거를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처벌하는 겁니다. 여튼 조선일보 참 이렇게 지저분하게 기사를 썼어요. 그죠? 자, 하지만 다시 제가 말씀드립니다. 공모한 정황이든 공모한 사실관계든 아니면 그에 대한 증거를 적시하고 제시를 해야지. 그런 게 전혀 없지 않느냐. 어떻게 정진상이 이런 행동을 했다고 해서 그걸 다 나랑 공모했다고 얘기를 하냐. 그거 아니냐. 측근이 한 행동이니까 그건 다 네 거다. 측근이 한 행동이 다 네가 네 거냐. 측근이 한 행동이니까 이재명 네가 책임져라. 그러면서 이게 연좌제냐? 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말의 뉘앙스가 다르죠. 말의 뉘앙스가 다른데 이걸 조선일보의 적폐 언론들이 왜곡을 한 겁니다. 지금 오늘 기사 보신 분들 중에 열받는 분들 꽤 있으실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다 이런 겁니다. 자, 호연지기님 정말로 밉상은 조선일보다라고 하셨어요. 네.
참 그렇죠. 예. 물시어인님, 조선일보가 원래 그런 시궁창이잖아요. 라고. 예, 좋습니다. 자, 여기, 예, 자, 이렇게 이재명 대표가 검찰의 논리라든지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내용을 하나씩 논박을 합니다. 그러다가 나온 게 뭐냐, 여기가 소련이냐, 이런 말도 나와요. 자, 지난주에 이 공산당이냐, 뭐 이런 얘기가 나왔으니까 소련이냐라는 얘기가 나오면 아마 같은 취지의 얘기인가? 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조금 달라요. 오늘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 검찰의 주장을 반박하는 과정에서 검찰이 이 배임죄의 형성이라든지 이런 취지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 같다. 검찰이 생각하는 그런 방식으로 배임죄를 구성을 한다면 이거는 뭐 소련 같은 이런 공산주의 국가에서나 가능한 그런 것이고 우리 헌법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다라고 꼭 집어요. 이건 아마 이재명 대표의 이 변호인 측에서 한 얘기 같은데 그래서 여기가 소련이냐는 말이 나온 겁니다. 저는 만약에 기사를 썼다면 요거를 뽑아서 썼을 거예요. 이재명 측 여기가 소련이냐 검찰 공소사실 비판 반박 이렇게 썼을 거예요. 뭐 이재명 측 검찰에 반박하며 여기가 소련이냐 라고 말했대. 이렇게 그 기사를 딱 그 제목을 뽑았을 거예요. 자, 왜냐하면 이 부분이 사실 법리와 정말 관련이 많은 부분입니다. 진짜 법리가 여기 있어요. 자, 이게 뭐냐면요. 제가 이제 워낙 재밌는 부분이라 제가 여러분한테 설명을 드립니다. 아까 보니까 빨간아재도 이 부분을 조금 언급을 하셨던데 이 부분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쭉 설명을 하셨습니다만 이게 왜 나오는 얘기인지 이게 법리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는 말씀을 안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또 법조 전문이잖아요. 저 법대 박사 과정이잖아. 아직까지 학위는 못 땄지만 자, 박사 과정 법학 박사 과정에 있는 제가 설명을 드리는 부분입니다. 이게 뭐냐면요. 이런 겁니다. 오늘 이재명 대표 측 변호인도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나라의 그 행정기관의 그러니까 공무원과 그러니까 선출직 공무원과 시민과 유권자의 관계는 위임 수임 관계가 아니지 않느냐. 그 선출직 공무원하고 유권자하고의 관계가 직접 위임 수임 관계라고 해야지 배임죄라는 게 성립이 되는데 직접 위임 관계, 수임 관계가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성립이 되겠냐. 선출직 공무원과 유권자의 관계가 직접 위임 수임 관계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나라의 법리가 아니라 그건 소련의 법리다라고 지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법률에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위헌적인 사고방식이다라고 꼭 집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제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우리나라 같은 나라를 이렇게 대의민주제 국가라 그러잖아요. 대의제. 대의제는 대표를 뽑습니다. 이 대표가 나를 대신해서 국민과 유권자를 대신해서 국정을 맡으라고 하는 게 이게 대의제예요. 자, 그런데 국민의 여론하고 대표가 하는 행동하고 항상 일치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당장 윤석열 보세요. 국민의 뜻은 뭐예요? 국민의 뜻은 너 내려와 이씨 이거잖아. 그런데 윤석열 내려올래 그래? 안 내려오잖아. 그럼 이거 배임이야? 국민의 뜻에 배신이잖아. 그죠? 그러니까 이게 직접적인 위임 수임 관계면은 국민들의 절반 이상이 너 내려와 하면 내려와야 돼. 근데 안 내려오고 버틸 수 있는 게 뭐 직접적인 책임과 위임 수임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이런 걸 간접적 책임, 정치적 책임이라고 해요. 이에 상반되는 것이 직접적 책임, 법률적 책임. 그러니까 직접 위임, 법률 책임, 간접 위임, 정치적 책임 이렇게 얘기를 하는 부분입니다. 이 소련 같은 경우는 그래요. 대표를 뽑죠. 그 대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지 마음대로 뭐 표결을 한다든지 할 수 없어요. 예컨대 무슨 법을 하나 만든다. 법안을 하나 만든다. 그러면 어떻게 된다? 만일 우리가 지금 했던 그 검찰개혁법 같은 걸 하나 만든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
국회에서 지 맘대로 이렇게 표를 던지면 안 되고 쪼로로로 지역구 쫓아와가지고 자 이번에 검찰개혁법을 지금 표결을 해야 됩니다. 자 여러분 유권자 여러분 어떻게 표시할까요? 오케이 할까요? 노 할까요? 라고 물어봐. 그래서 오케이 하세요 라고 하면은 오케이 가서 찍는 거야. 만약에 거기 가서 노라고 찍으면 나는 리콜 소환돼서 파면됩니다. 자동 파면. 이런 경우가 직접 책임이고 법률적 책임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자치단체장도 마찬가지인 거죠. 자치단체장도 시민들로부터 직접적인 위임과 수임을 받았다면 시민의 뜻하고 정면 배치가 된다거나 시민한테 조금이라도 피해가 생기면 그걸 다 처벌 대상이 됩니다. 근데 그런 건 아니잖아. 우리는 간접적인 책임이고 정치적 책임이다. 그래서 대표가 혹은 지자체장이 자치단체장이 시민의 뜻과 다른 행동을 했다면 정치적 책임, 즉 다음 선거에서 낙선시키는 그런 정치적 책임만 물을 수 있지 법률적 책임을 물을 수 없다. 이 법률적 책임이 뭐다? 배임인 거죠. 요 얘기를 한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법률적이고 직접적인 책임을 묻는 시스템이 소련하고요, 중국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통하지 않고 소련이나 중국 같은 데서나 통하는 거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조금 어렵나요? 자, 이재명 대표 측에서 이렇게 이게 복잡한 법리 문제까지 들고 나왔던 이유는 그만큼 검찰이 지금 주장하고 있는 배임죄라는 것이 얼마나 허무맹랑하고 허구에 가까운 것인지를 지적하기 위해서 말한 것으로 보입니다. 배임죄가 되려면 위임을 한 위임권자의 이익을 정면으로 배치를 해야 되는데, 그리고 그렇게 되려면 그 위임자하고 수임자의 관계가 직접적인 관계이고 직접적으로 위임하고 직접 수임하는 관계가 되는데 우리는 간접적인 것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대리인이 아니라 대표 아니냐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좀 법학적인 부분이었는데요. 이런 부분을 찝으면서 검찰의 이 주장을 논박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개혁의 신님, 법은 어렵고 느리다. 그렇죠? 예, 초록물고기님, 그래서 공산주의란 말씀을 하신 거죠. 예, 맞습니다. 지금 검찰이 주장하고 있는 이런 그 법 체계는요, 사실 자유민주주의 법 체계가 아니라 공산주의 체계예요. 들으면서 내가 되게 뜨아할 때가 되게 많아요. 얘들이 정말 대한민국에서 법학을 하고 있는 법률가들인지 무슨 조선민주주의 인민공화국에서 하고 있는 건지 참 이해가 안 됩니다. 예. 자, 이재명, 송영길, 구동님 100% 언더스탠드입니다. 네, Y파랑새님 역시 아직까지 좀 미흡하다고 법적으로 풀어본다는 거는 예, 그렇죠. 좀 어려워요, 사실. 그리고 이게 정치적 책임, 간접 책임, 정치적 책임, 간접 위임, 직접 책임, 법률적 위임, 이 부분은요, 사실 헌법에서도 되게 잘 안 다루는 내용입니다. 되게 한쪽 부분에 조금 나와요. 근데 이번에 그렇게 나왔네요. 자, Y파랑새님, 그래서 검새들을 법꾸라지라고 한다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들이 필요하면 우리나라에서 통용되는 민주사회에서 통용되는 법리가 아니라 지들이 필요하면 공산주의 거도 갖다 쓸 수 있는 자, 그렇게 해서 현혹을 시켜서 국민들을 현혹시키고 법원을 현혹시켜서 자신들이 원하는 결론에 도달하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이 과정을 위해서 언론 플레이를 하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가 검사들 보고 나쁜 놈이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자, 개혁의 신님, 닉 읽어주셨다면서 내일 복권 사야 한다고요? 아이고, 복권 당첨되면 좋겠네요. 개혁의 신님 꼭 당첨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이재명 대표 재판에서 이제 이렇게 그 법리적인 공방이 좀 있었고 이재명 대표 측의 반박이 쭉 있었습니다. 검찰 측에서 막 여기 이제 중간중간 튀어나와가지고 시비 걸고 했지만 결과적으로 재판부에 의해서 차단당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이혼 사건 아니잖아요.
하는 부분이 그렇게 나온 거죠. 자, 앞으로 이 사건 같은 경우 이재명 대표 관련 재판은요, 하나로 통합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일단 같은 재판부가 여러 개의 사건을 담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거든요. 병합을 할 수밖에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 대장동 사건에 이 성남 FC 건에 그리고 위례지구 백현동 이런 것들이 전부 다 하나로 통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위례지구 같은 경우는 사실상 성남 대장동 건하고 거의 같다고 얘기하잖아요. 구조가 같다면서 검찰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아마도 같이 병합해서 심리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다만 이게 같은 재판부에서 담당하더라도 병행 심리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은 같은 재판부가 가져오더라도 별도의 사건으로 재판이 진행된다고 보시면 돼요. 판결도 따로 난다고 봐도 됩니다. 어떤 경우에는 병행 심리를 쭉 해오다가 막판에 선고할 때 같이 딱 모으는 경우도 있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병행 심리를 하게 되면 재판을 하는 날짜가 너무 길어져요. 재판을 따로 열어야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아마 그 부분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마 재판부 입장에서도 이걸 병행해서 심리하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조만간 병합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까지는 어떻게든 간에 재판 날짜 늘리고 그래서 이재명 대표를 괴롭히고 하려는 게 지금 검찰의 태도였는데 현재 오늘 드러난 걸로는 조금 그렇게까지는 또 안 하려는 그런 모습도 보입니다. 이거는 좀 더 지켜보면 될 것 같아요. 자, 오밤중의 뉴스 제가 준비한 첫 번째 주제는 여기까지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국유화 폐간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는 일인데 감히 제가 어떻게 그런 말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치에 닿지 않는 말을 가지고 사람을 이렇게 몰약해서는 안 됩니다. 압제의 밤이었거든. 사랑 이 한 몸 썩어져 이 붉은 사나에 사랑 해방의 횃불 아래 네, 오밤중의 뉴스 함께하고